이번 주는 가족치료, 부부가족치료 4강입니다. 세 가지 가족치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상담을 하는 실제 방법들에 더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적 가족치료입니다. 어떤 데서는 이것을 문맥적 가족치료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contextual family therapy라고 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 그 컨텍스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 가족치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반 보조르메니 나지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조금 어렵죠. 헝가리 분이에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나서 정신과 의료 수련을 거기서 받고요. 미국으로 이제 와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이분의 스승이 바로 요 다음에 오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대가인 버지니아 사티어인데요. 버지니아 사티어의 인본주의,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하고 철학자 마틴 부보의 실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먼저 상황적 가족 치료의 이론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가설을 살펴보면 관계를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적인 부분인데요. 사람과 관련된 어떤 사실적 정보들을 말합니다. 성별, 인종, 국가, 가족, 신체적인 특징, 유전 형질, 이런 여러 가지 언어는 뭘 쓰고 그 개인과 사회의 역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사실적인 부분들을 말하죠. 여러분이 상담하시고 또 상담 노트를 쓰실 때 제일 먼저 이 내담자는 몇 살이고 가정에서 몇 번째로 태어났고 이런 어떤 사실적인 측면들을 말하고요.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측면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개인 심리를 말하는데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 정서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충동이 있다거나 공격성이 많다거나 현실을 지각하는 능력, 공포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어떤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느끼는 정서, 그러니까 즐거움, 기쁘고 슬프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인 내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잘 이해해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인적인 특성들이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죠.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아주 예민한 자기 성격이 예민한 아이한테 엄마가 너는 옷이 그게 뭐니? 이러고 잔소리를 하면, 예민한 아이는 사실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엄마는 왜 맨날 자기를 비판하냐고, 크리티사이즈 하냐고, 이렇게 막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인 성품 자체가 좀 털털하고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야 너는 꼴이 이게 뭐냐 이러면은 뭐라 그래요? You don't like it? Too bad. 이러고 그냥 나가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말죠. 어떤 때는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이 또 영향을 받고요. 우리 엄마로서 그것을 영향을 받죠. 그러고 나서 이 환경이 또 이 아이한테 반응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 상호작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관계의 차원을 또 이해하려면 세 번째로 교류적, 체계적 상호작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교류적 패턴을 바꾸면 개인 행동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속상해서 아내가 보통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상담자와 내담자가 앉아서 밖에 있는 남편 이야기를 하면 과연 남편이 바뀔까요? 안 고쳐질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상담을 해야 소용이 없잖아요. 상담자와 아내만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묘한 것이 아내가 바뀌면 이 상호작용이 바뀌기 시작하고 상호작용이 바뀌면 남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거 보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를 하고 이러다가 아내가 바뀌기 시작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자기의 고민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요. 남편이 이상해하기 시작하죠. 잔소리하고 막 술병 갖다 치우고 막 숨기고 이러다가 자기가 혼자 바쁜 것 같으니까 이상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걱정하거나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걱정하고 챙겨주고 이런데 막상 나가서 살기 시작하면 알아서 잘 하죠. 걱정하거나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바뀌어도 상호작용이 바뀌게 되고요. 아내가 바뀌어도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바뀌게 되고 상대방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ansactional systemic interaction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윤리라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나아지가 했는데요. 인간이 윤리적 존재로서 관계 윤리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뢰성과 충성심, give and take의 관계의 균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신뢰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을 때 아이들이 충성심을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다 인터랙션이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들어간 경비하고 내가 얻는 것, 내가 주는 것과 내가 받는 것, 이것의 유익을 계산하는 개인적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가계부가 있다는 거죠.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사모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그 다음에 터치, 봉사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가족들 구성원 각각도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저희 안에 가계부에 잔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내가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와 상대방이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대부분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데요. 그래서 남편이 설거지를 해줄 때 그때 제일 섹시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사랑의 언어가 봉사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죠. 터치를 좋아한다. 이러면 앉아서 손잡고 허그하고 뽀뽀하고 또 섹스 이런 것을 이런 어떤 교류가 있을 때 더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내가 봉사가 사랑의 언어니까 밥 해주다가 어떻게 돼요? 지쳐서 밤에 건드리면 짜증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의 잔고는 사실은 내려가죠. 암만 밥을 해줘야. 그러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가계부가 쌓여야지 우량 신용이 쌓여야지 이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상황적 가족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족 치료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그 4가지 차원 있죠. 사실, 개인의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들, 가족 안에서의 관계적인 윤리의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과 신뢰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사랑과 신뢰가 혹시 침해되고 있지는 않는지 자세히 보고 이제 이 얘기를 잘 나눠봐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나아지는 부모화, parentification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는데요.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오랫동안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무 바빠서 집을 내내 비우고 큰아이가 작은 아이를 돌보는 경우겠죠. 엄마 아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역으로 너무 신방에 바쁘고 예배, 성경 공부 이런 사역에 정신이 없다 보면 어느새 집에서는 큰아이가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요 이민 와서 언어 때문에
아이가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빨리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부모하가 아이에게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책임적인 역할을 감당하니까 의젓하고 성숙해지죠. 그런데 이런 역할이 너무 오래 가면 지치고 그 다음에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맥락적인 관점에서 컨텍스추얼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요. 부모와의 역할을 맡은 아이가 자기가 저장된 자원과 신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그래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보고 이거 해봐라,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공무원 되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 성적이 좋은 자녀를 갖고 싶어서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는 부모가 그게 더 심하겠죠.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진짜 공부가 좋고 이래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또 부모에 대한 충성감, 부모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욕구 때문에 아이의 의존성과 충성심을 착취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결핍 상태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상황별 가족 치료에서 다면적 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ulti-directed partiality라고도 하고 Multilateral partiality라고도 하는데요. 참여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편애를 주긴 주는데 그게 다양하게 모든 사람이 골고루 그 배려와 관심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커플이 오거나 가족이 오거나 이러면 한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듣지만 그것이 여러 방면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골고루 그 관점들을 살펴보고 상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마지막에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서 신뢰를 쌓도록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상황적 가족 치료에도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give and take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특히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이 줄 때 내가 주는 사람은 사실은 오래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굉장히 지칩니다. 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주는 걸 이 사람이 당연하게 받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받는 사람은 항상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받으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그 받는 것이 익숙해져서 내가 스스로 하고 배우는 법을 아이에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엄마가 해줄 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을 못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상대가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줌으로써 상대를 굉장히 헬플리스하게 만드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항상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런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대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쳐서 좀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받는 사람 중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변했지? 화났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상호작용이 균형 있게 가지 않으면요.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한쪽이 많이 하는 경우에는요, 그것이 계속 그 불균형이 가지 않도록 자기가 도움을 청하는 법도 훈련을 시키고요. 또 한쪽에서 너무 안 하는 경우는 자기가 조금 스텝업해서 상대 배우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균형을 맞춰서 훈련하는 역할을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상담자가 돕습니다. 그런데 give and take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면 그게 성경적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사람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셨잖아요.
예, 뭐 하나 달라 그러면 더 많이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재에서도 나중에 어떤 이런 윤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공평함, 이런 개념이 성경적인 관점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합니다. 윤리적인 행동이나 도덕적 동기,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건 참 좋았는데, 바로 이런 윤리적인 행동이 자기 관심, 그러니까 self-interest라고 얘기하죠. self-interest의 자기 이익, 이거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 균형의 원리가 사실은 기독교의 원리와 크게 이렇게 대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요, 주고받는 것이 그래도 비슷해야 오래 간다, 그 관계가 오래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사실은 사랑해라,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저 여자가 사랑을 받게 해야 사랑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라 그러면 저 인간이 존경받을 만 해야 존경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그거 맞죠. give and take가 맞지를 않고 여기에서는 이것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서로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 1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요, 여러분,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으시고요,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주고받는 것이 균형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위에서 엄청나게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넘쳐서 나눠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도 이 주고받는 균형이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고 그것을 정말 누려서 너무 좋아서 너무 풍성해서 그것이 넘쳐나서 나누는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제가 이번에 호기 있게 세 과를 한꺼번에 하자고 그랬는데 마음이 좀 급하네요. 이론을 먼저 경험적 가족 치료의 이론을 살펴보면요. 여기도 사실은 철학적 가설이나 이것이 그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론에 별로 의지하지 않은 가족 치료의 방법입니다. 60년대 인본주의, 실존주의 철학에 역시 이것도 이 경험적 가족 치료도 뿌리를 두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원의 자아 실현 추구, 개인의 독자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을 보긴 보는데 그 가족 안에서 각 사람이 자존감이 어떤지, 자아 실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죠. 그래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가족에서 시작된 그 감정적인 억압,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고요. 가족이 성장하려면 여기 이 억압에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치료사들이 바로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억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면서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험적 가족 치료도 그렇고, 오늘 다루는 세 가지 가족 치료의 특징이기도 한데, 과거에 많은 초점을 두지 않아요. 굉장히 현재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지금 느껴지는 경험, 지금 느껴지는 감정,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심리학 공부할 때 경험적 그룹 상담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만 느껴지는 감정들이 굉장히 충실하고 그 경험에 굉장히 민감하게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사담이지만 누가 한참 이제 가족 그룹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저한테 한번 그러는 거예요. 너는 맨날 맞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너는 맨날 맞는 말만 하니까 자기가 짜증이 난대요. 저는요, 그때 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표현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꼭 이렇게 공격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왜 맨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맨날 점잖고 바르고 이런 말만 딱 하는 사람은 은근히 재수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제가 한 대 진짜 뭘로 탁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안 잊혀지는 걸 보면 아마 굉장히 그때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려는 노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진실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구나. 이제 부정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꼭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게 표현하고 나누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이 바로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그 경험적 가족 치료사로서는 버지니아 스티얼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이 어머니가 참 굉장히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이잖아요. 이분의 그 가족 치료의 그 큰 두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아 존중감. 이것이 바로 이분이 사용한 방법의 큰 두 개의 축입니다. 자아 존중감과 자기 성장이 경험 치료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봤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기 삶에 대한 선택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 결정권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질 때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야 현재 주어진 상황을 더 창조적이고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이 또 서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의사소통하는 방법, 행동의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요, 테라피 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에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공감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분은 상담자 자신이 상담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자가 얼마나 존중받는지, 상대방이 내담자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상담자의 표정,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는 그런 상담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가족의 의사소통을 돕고 상담자가 모델이 벌써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내적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그런데 사실은 이 내적 경험을 빙산에 비유해요. 빙산의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는요, 사람이 보이는 행동, 그 다음에 뭐 대처 방식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빙산에 아주 큰 얼음 덩어리가 아래 훨씬 더 깊고 큰 빙산이 아래 숨어 있죠. 바로 그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은 감정, 사람이 생각하는 지각, 또 사람의 열망들, 자아 이런 것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따뜻하고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내담자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면요, 내담자들이 이제 그 빙산 아래 쪽에 숨어 있는 그 감정들을 잘 탐색하고 표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내면의 경험들을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버지니아 서티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조언하고 가족들을 교육하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는데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방법들을 모델링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화 모습, 무슨 리스닝 스킬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사용하기를 원했죠.
그리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연민적인 그 고통에 대한 굉장히 연민을 보이고 공감을 보이는 그런 치료를 했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여기에 지금 보면 We need 4 hugs a day for survival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survival 하려면 살아남으려면 하루에 4번의 허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8번의 허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려면 12번의 허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터치인데요. 이게 허그하고 이렇게 만져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용했는데 사실 요즘은 상담을 하면서는 이 터치는 못하게 합니다. 예,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하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의 하나예요. 그거 외에 뭐 사이코 드라마, 가족 조각, 역할극 이런 기법들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사이코 드라마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사이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내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상대방은 엄마가 서 있고 아빠가 서 있고 이러면서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이게 막 그것을 털어내니까 그 가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 조각 같은 거요. 패밀리 스컬프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족에게 이제 당신이 조각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족들이 이제 진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를 진흙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의 모습과 위치를 배열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가족의 위치, 그다음에 가족의 모습,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 많이 하는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각처럼 만드는 거죠.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가족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기법입니다. 그러면서 위치를 배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그 가족의 어떤 내면에 쌓였던 것들, 상호작용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고 싶은지, 아니면 누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패밀리 스컬프처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역할극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에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보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리를 바꿔서 아빠라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빠가 돼서 이야기하게. 네, 그러면 사실은요, 그것만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좀 이해하는, 또는 엄마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 상담 안에서 하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응어리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세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적 가족줄에 또 한 명의 대가가 있는데 바로 칼 위리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교재도 나왔지만 이론이란 것이 아직까지 이론을 버리고 그냥 살아갈 용기를 얻지 못한 초보자들에게나 유용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론이 쓸데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가족이 상호작용의 통로를 서로 열도록 돕기 위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직관적인 접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학교버스 운전사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예상할 수 없고 즉각적이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대담한 직면, 유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가족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해져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권리를 갖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정말 얼마나 진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놓고 그 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의 성숙을 이렇게 encourage하고 촉진하기보다는 야기했다는 표현이 많은데요. provoke했다는, 주입하는 약간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오히려 불안하고 긴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가족으로 하여금 그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 방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에 같이 대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 이 그림에서도 나온 것처럼요.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이 크레이지 하기를
격려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I encourage families to be crazy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stupid 하지 않도록 멍청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 문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상담한 케이스를 책에서도 보면 조증 환자 치료하는데 우유병을 놓고 그 우유병을 빨면서 퇴행하는 어떤 경험을 하도록 뭐 이런 상담의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창조적이고요. 상상력, 직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의 상담 기법을 되풀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상담 이론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경험적 가족 치료가 중요하냐? 지금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험적 가족 치료의 그 의미는 사실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정서 중심 치료 때문에 강조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감정에 초점을 맞춘 치료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정서 중심 치료로 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부부관계를 개선하는데 이 Emotion Focus Therapy, EFT라고 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9단계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정서 중심 치료는 경험적인 접근,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experiential approach하고 system approach를 연합해서 같이 이론을 이룬 것이 바로 EFT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경험에 대한 상담자의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치료 요소로 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방어를 낮출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솔직한 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인데요. 어떻게 돕냐면 먼저 문제를 이제 같이 clarify 하는 거예요. 규명하고 그 아래 깔린 감정을 잘 탐색하고 확인을 합니다. 하면서 자아의 경험과 욕구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남편 보고 왜 이렇게 요즘에 집에서 손가락 까딱을 안 하냐? 애랑 놀아주든지 뭘 좀 하든지 나 허리 아픈 거 안 보여? 막 이렇게 싸울 수 있죠. 아내가 막 이렇게 잔소리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것을 그 아내의 감정을 가만히 보면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나도 좀 봐줘.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나도 필요가 있어. 나도 돌봄이 필요해. 뭐 이런 어떤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방어적으로 막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뭐 남편이 어떻게 너는 내가 집에 와도 이제 쳐다를 안 보냐.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나 얼굴만 보면 그냥 짜증부터 내고 이렇게 화를 내고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편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위로가 필요해. 나도 좀 봐줘. 애만 챙기니까 질투가 다 난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행동 아래에 있는 감정들을 잘 살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EFT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인데요. 인수 김버그와 스티브 드쉐이저 이 두 분이죠. 부부예요. 이분들이 이 바로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의 대가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한국 분인데. 네. 그래서 MRI라고 정신연구소라고 그러는데요. Mental Research Institute에서 전략적 가족 치료 우리 했던 그 모델을 토대로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따로 밀워키 단기 가족치료센터로 나오신 분들이죠. 이론이나 방법 자체가 아주 명쾌하고 클리어하고요. 심플합니다. 자, 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도 이론적인 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이 뭔지, 비정상적인 가족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모델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해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이 된 목표가 뭔지, 가족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문제보다는 가족의 장점, 긍정적인 면,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을 증가시키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때의 상황, 문제가 없었던 때의 상황,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요거를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울증이 언제부터 얼마나 심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는 우울증이 없었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었던 그 예외적인 상황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변화를 원하고 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장점, 문제 해결에 필요한 리소스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믿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안에 변화를 위한 힘이 벌써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가족이 자발적으로 함께 해결 방안을 같이 이야기하고요. 같이 구축하고 협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 현재에 초점을 두고요. 미래지향적이죠. 과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론적인 틀에 맞춰서 가족을 진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이 바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중심적 가족 상담은요, 그 방법이 굉장히 클리어해서 상담에 입문하는 상담자들이 좀 더 쉽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들, 이것을 바꾸는 게 치료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치료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말이 없으니까 잔소리를 계속해서 말 좀 해봐, 나한테.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죠. 그런데 요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잔소리가 워킹하지 않다는 것,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먼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게 하는 게 바로 치료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사실은 그게 문제가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남편이 너무너무 더럽고 네, 너무 게을러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사실은 털털한 사람이죠. 사람 좋은, 성격 좋은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도 수학을 너무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게 문제인데 사실 관점을 바꾸면 영어를 엄청 잘하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문제 상황에서 이미 가족이 갖고 있는 리소스, 해결책, 장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네, 여러분 여태까지 그 남편하고 사신 것도 여러분의 리소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칭찬하고 그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찾는 거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게 지금은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남편이 말을 잘 들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positive request 하라고 이야기하죠.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부탁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잔소리하는 대신에 대안이죠, 대안. 그래서 나 뭐 좀 해주라. 나 엄청 피곤한데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 중심적 가족주의 방법 중에요. 질문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면 상담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저도 자주 사용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가 변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예약 후에 상담 예약하시고 여기에 오시기까지 상담소에 오시기까지 달라진 게 혹시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벌써 상담을 하러 오려고 그러면서 시도해본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변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연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먼저 사실은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상담할 때 오늘 제가 바라는 변화는 뭘까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어떤 때는 상담하러 오실 때 계속해서 하소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누가 잘못했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네, 남편이네, 뭐 세상이 다 이렇네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사실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What change do you want through this session?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정신을 번쩍 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가 있어서 여기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변화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그 목표에 딱 포커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 질문인데요. 내일 눈을 떴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유용한 것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부부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좋았을 때 모습이 어떤 건지 전혀 몰라요. 아예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 질문은 내가 원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요.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스텝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외 질문,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때는 언제였었나요? 어떻게 그때는 문제가 없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뭘 잘하고 있었나요? 우울증은 그때 왜 없었을까요? 그때 삶의 패턴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땠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었을 때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척도 질문. 자, 문제가 진짜 너무 많은 때 10,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 1,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몇 점쯤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도 질문은 이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숫자로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6에서 7이 됐으면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이에 뭘 했나요? 뭐가 달라졌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항상 상담의 이론이나 방법들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기독교 상담자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 기독교적 관점과 모순이 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를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도전하시는 방법에 굉장히 많이 같은 원리를 발견합니다. 해결 중심적 치료 방법에서 첫 번째가 바로 문제 상황에서 현재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돌이킴이 있죠.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잘못되고 죄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 고쳐주세요. 남편 고쳐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괜찮다니 남편.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서 잘 사랑할 것인가. 이 문제로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해결 중심적 치료에서도 자원을 우리가 벌써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도록 돕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최강의 자원, 최고의 리소스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도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시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부르짖을 곳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가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생각도 바꾸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벌써 이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테라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매일매일 힘을 얻고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